이 박광원 후보 이 수원병, 이 수원 8달 지역에서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수원정입니다. 수원정입니다. 네. 수원정. 당선이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네, 구수봉 기자,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원정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개표 초반 잠시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박광원 후보가 쭉 우세를 이어가면서 그대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박광원 당선자 나와 계시는데요.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영통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영통 구민들이 낡은 과거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세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삼선 경력의 임태희 후보였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신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후보가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라서 정책 경쟁에서 본인이 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더 진정성 있게, 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와 또 고충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드릴 것이다. 그리고 영통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새롭게 열어갈 것이다 하면서 저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것을 영통 시민들이, 영통 구민들이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서 주로 어떤 일에 주력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건 이제 상임위원회가 정해져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우선은 저는 28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론 환경이 보다 더 자유스럽고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싶고요. 또 이곳 영통이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곳의 테크노밸리에 있는 또 바이오라든지 나노센터라든지 융합기술센터 이런 기술센터들과 이 지역의 여러 대학들을 결합하는 그러니까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할까요? 그런 미래지향의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당선자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일단 이 수원 세개 선거구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이 된 이 박광원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봤는데요. 앞서 박 교수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바로 이제 야당의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그럼 누가 또 새롭게 지금 좀 패배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문재인 의원을 꼽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노 계열이 이제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게 없고요. 일부 후보들을 이제 출마시키기는 했지만 당의 요구라든가 또 서로 간의 어떤 필요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좀 비껴져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이제 나가서 떨어진 분들은 당분간 정치적인 재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어찌됐든 정치적 타격을 불가피하게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당권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또 당내 최대 개파 중에 하나가 어쨌든 친노 계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 대선 후보였었던 경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도 나름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체를 실현하지는 못했죠. 다만 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친노 세력들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당내 노선 투쟁이 또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경론과 이제 온건론들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누가 야권의 재구성을 담보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야권이 이제
그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2번 연속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선거부터 하면 4번 연속 확인한 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뭔가 야권이 나름대로 변화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좀 더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순천 곡성에서조차도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네. 이제는 거의 갈 때까지 간 거다. 네. 이제는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끝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새누리당 당사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소감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접전 지역에서 이 새누리당 후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고무된 표정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밝은 표정입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의 분위기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아직 이번 선거와 관련한 소감을 발표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신 교수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야권 재편에 더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문재인 이번에 이제 조기 전당대회 됐을 경우에는 네. 이번에 당권을 잡는 측이 자기 총선 공천권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대권을 생각한다면, 친노들이 또 다른 대권 후보를 낳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당권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이 사실은 심상정, 노회찬 두 의원 제외하고는 대부분 친노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기 전당대회가 나온과 아울러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에 있어서의 합당 논의가 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노회찬, 심상정 두 의원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겠죠. 네, 원래 교수님? 뿌리인 노동당 쪽으로 갈 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먼저 하죠.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가 7.14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권을 쥐게 됐는데, 이렇게 압승을 거두게 되면 앞으로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자율성,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긴장 관계도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긴장 관계가 당연히 조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박대출 대변인이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거 보면 조금 있으면 네. 할 것 같죠. 선수가. 당연히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흔히들 두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일단 첫 단계로 거치고요. 네. 그 단계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더 이 화합을 잘해야 됩니다. 막판에 대통령과 각진 후보 중에서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는 후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땐 첫 번째 단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청와대 일정 부분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새누리당은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둬서 상당히 지금 김무성 체제가 이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청문회 여러 가지 지금 야당과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좀 자신감 있게 야당과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나름의 역할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도 이제 그런 목적에 따른 어떤 체제라고, 그런 선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어쨌든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반복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위기도 있겠지만 결국 공동의 목표도 있고 각자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 장악력이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또 지금 지도부가 이제 임시 지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곧 개편을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당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장악력도 높이고 또 차기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 것들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의 친박의 입지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생각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실 친박은 정말 그 7대2라는 사상 초유의 지도부가 친박 대 비박 대 친박이 7대2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친박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입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친박의 입지의 축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저기 화면에서 서청원 전 대표,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 서청원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의 친박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요, 돌고 돈다는 거를 지금 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외로 네. 이 수도권에서 좀 접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수원, 정, 영통,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에서만 박광훈 후보가 지금 당선이 확정이 됐고, 자, 서울 동작을마저 야권 연대까지 했는데도 진다고 하면 거의 사실상 참패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작을의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 덕으로 이제 수원의 두 지역의 양보를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공천 실패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한 지금 1000여 표 정도 맥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대로 간다면 어찌됐든 여권 후보가 신승을 하게 되더라도 야권의 패배의 상징적인 그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표심에서 나타난 이 결과, 야당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냉엄한 심판을 한 것으로 보십니까? 무엇보다 공천이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동민, 허동준 파동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술적인 합산에만 기대한 것이고, 단일화의 어떤 감동과 공감을 유권자들한테 주는데 너무나 정치 실패했다. 공학적인. 그렇습니다. 계산적인. 단일화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은 목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이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에서는 역시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연원을 따지면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의 고민이 좀 단순하지 않았는가. 그냥 산술적인 단일화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맹몰됐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단일화의 비전을 좀 제시하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젠 때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패임. 전략 실패, 공천 실패 두 개 다죠. 근데 예를 들면 공천 실패라는 거는, 그건 새누리당도 지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임태희라는 그 대통령 실장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수원 정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당초는 평택을에 그러니까 신청을 했죠. 평택을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광주에 신청한 사람 갑자기 동작을에 갖다 놓고, 동작을에 신청한 사람을 동작을에 그러니까 이 동작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동작을에 또 신청하는 사람을 갑자기 딴 데로 빼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더군다나 대선 후보라고 좀 이름을 알려졌다고 해서 경남 지사를 지내셨던 분을 갑자기 김포에 갖다 네. 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였다면 김두관 경남지사를 저는 어디다 공천을 하냐면, 지금 호남 지역에 4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에 공천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명분이 되잖아요. 경남지사 했던 사람 우리 지역 화합을 위해서 여기다 공천한다, 말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김포에 갖다 놓고, 갑자기 경기도지사 지냈던 손학규 전 대표는 수원병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식의 이거 해놓고서 사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첫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치권이 이거 전략공천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꽂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배워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눈높이 전략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뭐냐면 세월호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가슴 아파합니다. 정말 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아유, 정말, 그만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심판론만을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국민들에게 동조되는 감정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아우 정말 나는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 같은 일인데 왜 자꾸 얘기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전략을 추구했다는 거. 그거 아까 유병원 얘기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정치 쪽으로 더 관심을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유병원 얘기하고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항의하러 뭐 국회의원들이 간다 그러고 조금 저는 그런 전략적 미스들이 이 공천도 실패했고 전략도 실패했으니까 결국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만 전략 짰으면요, 제대로만 공천했으면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상황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토양과 환경이 됐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반대로요. 여권은 공천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상대적인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 기억으로는 9군데인가 아마 전략 공천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보다 훨씬 적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요번에 당선된 평택에 당선된 유이동 후보. 네. 보좌관 출신이고 거기 10년 넘게 그 이한동 지역에서 총리 했다고 비서관도 했지 했죠.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갈구닭 같은 사람, 김포에 또 됐던 또 홍철호 홍철호 후보. 네. 네. 그 치킨 예. 근데 그 사람도 그 지역에서 계속 지역 저걸 일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사람을 공천했건 아주 무관한 데에 생뚱맞게 꽂은 경우는 몇 경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 사람 여기다 하고 이 사람 저기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어떻게 보세요, 박 예, 교수님은? 그 영통을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사실 평택에 공천 신청한 사람 영통에다 옮겨놓고 평택에 공천 안 줄 때는 지역 연고 없다고 했고 영통 공천 줄 때는 국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걸기 나름이긴 한데 수원 8달의 김용남 후보 같은 네. 경우, 또 유이동 후보, 그다음에 이 김포의 홍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역 밀착형 후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역 선거냐 전국 선거냐라고 하는 컨셉의 대결에서도 역시 새누리당이 좀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이 패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거물이었기 때문에 패해도 사실은 그렇게 큰 정책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었고, 이겨주면 더 이게 시쳇말로 이제 대박이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의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무성 대표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소감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발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의 분위기도 좀 알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침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순천 곡성에서의 지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이 약진,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또 굉장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단순한 어떤 이정현 후보의 어떤 승리가 아닌 우리 또 어떤 지역구도로 타파하는 뭔가 그럼요.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박명호 교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인구 비례가 1대 9라는 거 아닙니까? 곡성 출신이고 근데 또 중학교는 그 순천이 이 두 지역하고 통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수천시가 근데 됐는데 이제 중학교는 그 거기 결과를 나왔다는 끝까지 지켜봐야 거죠. 됩니다. 물론 지금. 그렇죠. 네. 거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별거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동작을 박빙이죠, 개표 저 현황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요 72%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1,300여 표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접전입니다. 네, 접전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굉장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굉장히 근소한 차이일 거란 말이죠. 네. 이 사실 자체로도 이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네? 이거 아니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랑 새누리당 후보랑 붙었는데 뭐 엎치락 뒤치락 정도가 아니라 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가 나중에 따라붙는다 하더라도 그건 할 말 없이 진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자, 네. 네, 박 저도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을 것 순천 같아요. 곡성이 지금 개표 상황이 제일 늦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게 순천과 이제 곡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부터 개표가 네. 됐느냐도 아마 지금 개표 초반은 결과에 좀 곡성 쪽에 개표함이 먼저 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2012년 광주 서구에 이정인 후보가 출마했을 때하고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았습니다. 2년 사이에. 하지만 이제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역주의 결과로 보면 이제 이정인 후보가 당선됐다면 지역주의의 해체였던 계기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거기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고 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면서 사실 서가번 후보 측에 조금 그 치명적이라고 결국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좋은 환경도 이정인 후보에겐 작용을 좀 한 것 같고 순천 곡성 그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그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후보 지역구 그렇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체류탄 네. 투척 혐의로 이제 거기가 의원직을 기본적으로 상실했는데요. 통진당 쪽이 한 11% 정도의 네, 그 김무성 지분을 의원이 지분을 갖고 지금 있다고 소감을 하는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뜻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이 꼭 성공해서 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하는데 우리 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 새누리당은 혁신해서 새로운 새누리당이 되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을 믿고 박근혜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네. 재보선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정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 더 겸손한 자세로 이 새로운 새누리당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네. 거듭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죠. 네, 또 새누리당을 믿고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신 교수께서 이번 재보선 총평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승패라는 건 뭐 분명히 갈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실제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역학구도뿐만이 아니라 그 대권 구도가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뭐 하든 이번에 어떤 식으로 당권이 차려지느냐에 따라서 대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단 앞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권 투쟁하고 당권만 바꾸고 그래서 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니 마느니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전혀 이 미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정말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당내 기득권이라는 그 실제적인 수적인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들도 그래서 전 모든 것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도. 예, 월드컵 결승이 연장 후반에 골이 나면서 갈렸듯이 이번 재보선이 지난 6사 지방선거 연장 후반에 이제 아마 승부를 낸 것 같습니다. 또 네. 확실하게 승부를 유권자들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에는 두 번째 기회를 줬고 야권에게는 야권의 재구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2년 후 또는 3년 후에 그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설 수 있느냐가 양당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 박명호 동국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